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장을 맡은 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뭐 너무 건호하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안 쳐주시고. 감을 또 잃으셨구나. 또 일주일 만에. 네, 스픽스가 이제 곧 27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 친구분들 함께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탈탈 털어주실 또 우리 단골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도 또 계세요. 네, 그분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남태호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남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많이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하고 있는 민폐 투어라고 야,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요즘 사는 게 어려우면 투잡을 이렇게 합니까? 방송 출연되고 오기 그러니까요. 전에도 네. 방송을 뜨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방송 중에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알려진 분들을 일망타진하기에는 스픽스가 최고다. 여기 오면 이제 한 불과 20분 만에 한 10분 정도로 바로 건강이 뭐 김용민, 안진걸 다 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번 편은 제가 준비하는 게 이제 본인 잘 모르고 있는데 변희재 대표 편이에요. 와. 카톡을 보는데 안 읽더라고. 예. 카톡을 제가 안 해요. 제가 카톡은 검찰이 압수를. 몰랐네요. 저는 러시아산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 제가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저보고 대학생 MT 오시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좌표 찍히는 바람에 여기가 니 안방이냐 왜 그따위로 있냐 욕은 무지하게 먹었어요. 옷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깔끔하게 입고 오늘도 뭐 오늘은 깔끔하지. 근데 뭐 그냥 자켓만 거쳤을 뿐. 뭘? 네, 자켓만 지난주에 거쳤을 보세요. 임세현 사장 횡설수설. 그닥 뭐 하여튼 브라이어티 하진 않고 네. 그 이 정도 안에 이 정도면 이 정도. 런닝 셔츠처럼 코디가 보이는데. 있잖아요. 브릴리언트 해주세요. 네. 오케이. 네, 자연스럽게 또 변 대표님이 소개가 됐지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팬들이 네, 많으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폴로를 입으셨습니다. 예. 네, 이 정도는 입으셔야지 그래도. 뭔 차이가 있어 우리. 차이 많아요. 네, 아유 너무 그렇다. 자 이제 우리 그 전계한 평론가님 아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임세현 우리 진행자 너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셔서 깜짝 놀라고. 아이, 뭘 또. 스픽스 이제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제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유, 그렇습니까? 네, 언제든지 항상 대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뉴 페이스 한번 모셨습니다. 네, 누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 그냥 오늘 오신 본인이- 분이 네, 소개를 그러면 방송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대원 박사님인데 네. 아마 방송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하셨죠? 예. 그래 이제 한 지금 2년. 예. 왁자지껄에 이제 나오셔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진가를 그대로 네. 국민 여러분께 속속들이 보여드리실 텐데 네, 한번 소개 제가 소개 일단 좀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해주시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조대원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박사가 아니고 예. 저는 육사입니다. 육군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조 박사가 아니고 조육사. 예. 그래서 그 뭐 석사기 2개를 합쳐서 박사로 인정해 주는 아, 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박사가 되는데 어쨌든 뭐 육사를 나왔고 TK고 네. 국민의힘에 19년 동안 당적 한 번 안 바꾼. 예, 그래서 현재는 정치 보복을 많이 받고 당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의 예, 그 리서치 한국의 여론정책연구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몸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소속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좌파로 찍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는 제가 참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사이비 보수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보수라고 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참칭. 그래서 제가 이 바깥에서 좋은 세상 와서 네. 국민들이 정말 보수도 믿고 정말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보수를 만들려고 게릴라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예, 많이 힘이 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따져보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장성철 소장, 신인규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요런 류의 지금 가 계신 분이 뭐 그죠? 그래 따지면 천하람 변호사하고 저하고 KBS 라디오를 나갔더니만 예. 지금은 뭐 보수의 아이콘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수의 양심, 우파의 노무현, 제 별명이 그랬는데 천하람 변호사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나니까 댓글 1번이 뭐냐면 네.
천하람 너 좀 개혁적인 줄 알았는데 조대원 옆에 붙여놓으니까 딱 국짐이네. 그다음부터 바람이가 저하고 방송을 안 하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이준석하고도 제가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옛날에 그 F4라고 네. 보수 방송계 유튜브 중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 F4 박종진 그다음에 캐논 이준석 유재일 저 아. 그래서 4명 그 치열하게 1년 동안 제가 안 떨어지고 그 쟁쟁한 멤버들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기대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네. 제가 떨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제 안 그래도 분석을 좀 했어요. 네. 예. 뭐 어쨌든 한두 명은 떨어뜨려야 제가 여기 자리를 잡았다. 제일 만만한 분이 전계환 평론가 저분이더라.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을 내가 잘못 찍었어. 아니, 지금 당장 나가도 문제가 아이고, 없어요. 상관이 없죠. 네. 바로 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대표실로 가시면 네. 됩니다. 긴장되고 지금 배우 김 PD한테 잘 제가 찍었어요. 로비해야 되겠는데. 네. 아니 아유, 뭐 오히려 하여튼 정기한 뭐 기대됩니다. 대표는 내가 빠질 바에야 프로그램 폐지하겠다 이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소원이 빠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 육사님이 잘못 건드리시면 우리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딱 컨셉이 국민의당 컨셉이네요. 국민의힘. 예, 예. 그 조대원이 공천 줄 바에 아예 당을 없애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네요. 예. 저 잘라줬어요. PD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역위원장도 하신 건가요? 예, 당협위원장 네. 제가 될 때 어. 아무도 정말 밀어주는 사람 없이 전국 최고 경쟁률 9대1 뚫고 오. 제가 됐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죠. 네.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당에서 내려온 부동산 전문가란 분한테 네. 밀렸죠. 김현아. 뭐 그거 네. 이제는 뭐 고향 그쪽이신가 봐요. 예, 예. 예, 제가 지역구가 일산 서구 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하여튼 박수 한번 네, 드려야 아이고, 환영합니다. 댓글을 앞으로 이렇게 빛내주실 분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새로운 거. 제가 또 소개를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좀 예. 특별하게. 네.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아이고, 씨, 이거, 모밀국수라고 하죠? 메밀국수인가? 이게 지금 여기 유기농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광화문 카츠의 신메뉴. 메밀국수, 이게 새우튀김 올라간 메밀국수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나눠드릴게요. 예. 예. 아니 뭐 방송하기 전에 바로 협찬 소개부터 아니, 해주는 아 이게 얘가 녹아가지고 아, 얼음을 시원할 때 녹아가지고.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맛 보시고 예, 좀 제가 나눠줄 동안 한번 얘기 좀 한번 예, 예. 하시죠. 네, 그러면 네, 네. 변희재 대표님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조 육사님하고 네. 누가 참 보수입니까? 본인도 그 가짜 보수 주장 많이 하시죠. 진짜 보수는 원래 국힘당에 안 들어가요.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 차이가 있죠. 19년간 있으셨던. 그럼 네. 오염됐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네. 근데 누가 그렇게 어. 보복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저는 공천을 7번을 넣어서 19년 동안 왜 우리 둘이 자르는 거지? 7번 동안 경쟁 한 번 안 붙여주고 컷오프. 아 진짜 아, 말이 제가 왜-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돌리면 제가 1차 전당대회 나갔을 때 네. 당원 투표는 압도적 꼴찌를 냈는데 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제가 4등을 했어요. 4등이면 최고위원 당선이거든요. 오.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걸 알고 뭐 예를 들면 신인 트랙을 하겠다. 서울시장 때도 예. 오세훈 시장 재보궐 될 때. 근데 제가 나오니까 그 신인 트랙 자체를 없애더라고요. 아, 룰을 바꾸시는군요. 아, 예. 네, 아이고 그때 컷오프 컷오프 되셨는데 근데 국수랑 방송 활동을 드시면서 그 정도 조금 하시고 위로를. 또 뭐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또 뭐 이런 가치 이런 거는 뭐 제가 언뜻 들어봐도 뭐 대단한 분이시고 지난번에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마 전당대회 때 예. 연설을 뭐 엄청 열정적으로 하셔서 뭐 이렇게 하면 국힘이 진짜 망할 수 그 있다 태극기 부대 저 김진태는 태극기 부대 끌고 당에서 나가라 그래요. 예. 그걸로 떴죠. 그 전당대회 때 그 전당대회 연설을 때. 해버린 거죠. 태극기 부대 전당대회 앞에서. 그때 제가 첫 전당대회 때인데 대전 연설인데 예. 원래는 뭐 보수의 가치가 어떻고 되게 멋진 연설문을 썼어요. 예. 다 외웠고. 아, 그런데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김진태 그 지금 강원도지사죠. 네. 그분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3,000명이 들어와서 아. 뭐 전당대회 때 우리 당에 가입하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와서 뭐 애국가 4절까지 부르지 않으면 빨갱이 그러고 막 욕하고 그 안전요원들을 때리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다 못해서 그냥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아, 바로 올라갔죠. 야, 그리고 대단하시다. 제가 뭐 길거리 연설 이런 거 고양시에서 시민운동하면서 많이 해봤으니까 그때 이제 연설을 쭉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기억도 없는데 뭐 연설하다 보니까 뭐 욕설이 나오고
뭐 날라오고 난리 났어요. 날라오고. 조대원 너 뭐 나쁜 놈이다, 빨갱이구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연설 이후로 대구 연설은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 연설장에 오셨는데 안전의 위협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 공고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 정도까지요? 예, 그 정도였죠.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이게 2019년도. 와, 그럼 지금도 온라인에 보면 그 이름을 치면 그 연설문이 유튜브에 나옵니까? 예, 뭐 지금은 잘 찾아보면 몇십만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이게 조대원. 조대원하고 연설을 하든지 조대원 아니면 연설 치면. 대전 연설. 조대원 김진태 검색하면 돼요. 조대원 맞네. 김진태라고 역시 검색하셔서 저도 예전에 너무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났어. 오늘 보고는 이분이 이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설쳤던 태극기 부대가 지금 전광훈이 밀어놓은 그런 거의 동일 집단이에요. 네, 그게. 그럼 태극기 집회는 한 번도 안 나가보신 거예요? 태극기 집회는 네. 우리 당에서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네. 우리 당에서 전 당협위원장 다 동원해가지고 아하. 예,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그 수십만 모은다고 네. 나갔는데 정말로 솔직히 뭐 당협위원장이니까 저도 동원해가 나갔지만 네. 그 당시에 그 광화문 이 대로에는 우리 당이 막 나경원, 황교안 올라가서 막 수십만 명이 막 연설하니까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밑에서 이 토요일 날 광화문을 막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뒷골목으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던 그 혐오, 경멸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2020년 총선 때 유일하게 제가 KBS 나가서 이대로 가면 백석 무너진다. 그때 우리 당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150석까지 얘기할 때 맞아요. 제가 백석 무너진다고 얘기했을 때 저 내부 총질한다고 그러고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네. 나무위키 보면 나와요. 조대원 유일하게 맞춘 보수 인사였고 그 이후로 재평가 받았다. 근데 제가 요즘도 그러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내가 장담하건대 이대로 가면 네. 백석 전후한다. 그리고 네. 민주당은 네. 이재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200석 근접한다. 진짜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대대로 양당 체제로 그대로 가고 군소정당 힘을 못 쓰면.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제3당 나옵니다. 예, 그 알고 있고. 그러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국힘은 불타는 거 100석이고 뭐 이재명 대표의 거치 문제와 관계없이 200석 나오면 어떻게 3당이 나옵니까? 이미 300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 상태로 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면요. 네.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낫다는 거지. 그렇죠. 민주당을 좋게 보고 찍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어서 좀 낫다. 그렇죠. 이런 제가 거죠. 여론조사를 네. 이제 기관에 있잖아요. 예. 무당청이 중도청이 역대로 이만큼 많은 맞아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고를 하나 하고 왔는데 오늘도 뉴스버스에 다음 내년 총선은 역대 최대의 중도청이 치르는 선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원래 보수 40, 그 다음에 중도 30, 진보 30이었는데 네. 딱 한 번 탄핵 국면에서 진보 40, 그 다음 30, 30 갔다가 지금은 25, 25, 50 사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거구제까지 바꾸고 선거제도까지 개편되면 결국은 태생적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기 때문에 야. 제3당은 출연한다. 오늘 프로가 굉장히 역사적인 프로 같아요. 저는 뭐 진보 쪽에 계속 있었지만, 제 생전에 이런 그 국민의힘 19년 계신 분 말에 100% 공감이 가는 경우는 상당히 없는 일인데, 조육사님 정말 그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옆에 문재인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그 태극기 집회 문재인 탄핵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지고 막 통일된 듯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네. 객관적인 전망치냐 네. 본인의 주관적인 기대냐 이건 약간 헷갈리긴 한데 100% 공감한다는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최근에 이동영 작가 이재하는 이동영 작가가 네. 지금 이제 내년 총선 끝났다 이게 국힘은 민주당이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그냥 끝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제가 최근 한 2, 3주 사이에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야 구조적으로 국힘은 총선에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뭘 바꾼다고 될 게 아니고 원판 자체가 아예 잘못 짜였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힘이 선전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민주당의 변수가 아니고 네. 상수가 국힘의 상수 때문에 이 총선은 끝났다, 폭망이다. 100석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조대원 이제 육사께서도 100석 정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기대나 아니면 야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어렴풋한 네.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한 가지가 이동영 작가는요 틀릴 만한 얘기는 안 합니다. 맞출 만한 얘기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다 맞췄잖아. 아, 이러면서 뭐 이은영이 틀렸잖아. 박시영이가 뭘 알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동영 작가 그렇게 했으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민주당 승리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국힘 무너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치고 올라가느냐 그런 변수가 있는 거지. 이 국힘당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아직도 실제 권력과 칼을 쥐고 있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덮쳤잖아요. 네. 이 이른바 그 소형길 데이터 이런 물려가지고 막 몇씩 덮치는데 죽어갈 때도 칼을 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늘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나 뭐 논객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가 이겼어 이긴다라고 절대 했다가는 네. 그냥 칼에 무너질 수 있어, 칼 맞고. 그렇죠. 네, 네. 차라리 좀 무너질 만한 사람들은 무너져주고 거기에 좀 임시현 부대변인 같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민주당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모멘텀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거 맞죠. 지금 일단은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짧은 것 같지만 사실 좀 길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이벤트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괜히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거를 기반으로 괜히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민주당 못한다는 이야기 뭐 우리도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심지어 뭐 당 대표까지도 저렇게 했었는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뭐 반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었을 때 민주당도 좀 못했다. 그 너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꾸지람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바뀐 경향은 이제 국힘은 이게 아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상대적 우위나 열위가 아니고 이 당이 이거는 아예 되는 꼬라지가 아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김기현이 출범해도 아무 국민적 관심도 없고 이번에도 홍 시장 같은 사람 내치는 것이나 또 본인이 지금 하는 발언이나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인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국힘당은 끝났다 그냥.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가 아니고 국힘당 자체를 놓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쪽으로 결론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국힘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힘당은 끝났다. 제가 만약에 그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국민의힘 폭망이다 이러면 네. 정말 내부 총질이죠. 아. 근데 저는 늘 근거를 숫자를 들이대요. 제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오. 뭐 군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통계, 경제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 사실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전주 을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이 사실은 민주당 뭐 완주 군수했던 분이나 나머지 후보들을 다 이기고 네.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그 전주를 2번 돌리는데 선거 기간 동안 그때 나온 수치는 보통 20% 중반에서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실제 얻은 건 39% 얻어요. 네, 10%도.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도 색깔론을 하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금만 따라가면 이제 그 진보당 후보를 잡겠다 싶어서 네, 네. 도리어 민주당에서 색깔론을 제기해요. 아, 진보당이 진보당에?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런다. 계속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불협화음이 나올 거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색깔론을 하니까 전주을 주민들이 아 이거는 민주당 때문에 사실은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 인터뷰한 거 다 나와요. 제가 전주를 2번 갔다 왔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색깔론 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민주당만 아니면 누구든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도저히 국민의힘은 될 수 없고 그리고 호남에 요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여론조사 3개 제가 믿지 않는 여론조사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걸릴 거고 그 3개 여론조사를 보고 가끔 이제 국민의힘이 봐라 우리가 이 정도로 건접하고 심지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게 호남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민주당이 40%대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80% 적어도 90%를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40% 나온다는 거는 이게 호남 분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높게 하면 영남도 뭉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자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민주당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민주당 한 40% 정도가 고정팬이고 나머지는 더 좋은 정당,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 진짜 이제 신당이 나오면 예전에 안철수 신당이나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이번엔 신당 누가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 자체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구제 개편하고 선거제도 개편하죠.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예요. 이거는 양당은 둘 다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은 그냥 이대로 쭉 가서 이기면 대통령, 지면 제1당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국민이 더 이상 이걸 못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을 국민들이 60,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성 강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소수정당, 네. 소수정당들도 출연해서 제3당이 아니라 3당을 넘어 4당, 5당도 출연해서 원내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아는 그룹도 처음에는 100명만 딱 전국에 지역구 중 256개인가 중에 253개. 3개 중에 100명만 공천해서 50석 당선을 시키자 하니까 거기 내부 토론을 해서 아니다 딱 50명만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고 구설수 있고 이런 사람 말고 제대로 된 확실한 사람 50명만 공천해서 그중에 20석만 하자. 심지어 어떤 그룹은 그것도 많다. 20명만 제대로 된 사람을 국민 앞에 선보여서 5명 당선시켜서 정의당 이상의 이 깨끗한 당, 이념과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때 매료하면서 점점 이 기존의 허울뿐인 정당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럼 우리 쪽으로 다음 대선까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힘을 빼고 나가는 거예요. 야, 오늘 왁자지껄에 진짜 뭐 아주 혁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어.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잘릴 것 같아서. 아니, 네. 선글라스까지. 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선거구제 개편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민주당 쪽 논객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돌아가는 꼴은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 부정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오늘 이제 이 3일간의 전원위 토론회를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제 전체를 대선구제 가고 싶어하고 민주당의 당론이 대선구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김진표 의장 얘기는 이제 쭉 다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힘당은 도시만 하고 싶어하고 왜 농촌은 이제 자기들 강하니까 그러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국힘당이 농촌만 양보해주면 대선구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의 대선구제의 매력은 총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엄청난 매력적인 점이 있어요. 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야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하고 국힘당이 농촌만 대선거제로 받아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게임. 그리고 이 소수 정당하고 정의당 몫으로 비례대표 늘려주겠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국회 의석수 30석 늘릴 거라고 보는데 이미 그럼 대선구제로 다 바뀌고 비례대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른바 표 찍은 대로 이제 의석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3당, 제4당, 제5당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면은 차라리 지금까지의 소선구제의 최대 문제는 이놈이 싫어서 이놈 찍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화에 그냥 연속이 됐는데 차라리 흩어져가지고 똑바로 놈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어떻게 임 석사님은 어떠세요? 근데 전 주변이 다 민주당 사람들이어서 예. 대부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이거 이제 지금 있는 기득권들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른바 저는 이 말 싫어하지만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재판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에 있는 현직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삼성 금지 이런 주장을 했다 그 말이 쏙 들어갔거든요. 네. 어쨌든 현직에 뭐 눈치를 본다 이른바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소선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현역들 대략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구제로 유지할 거다라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기에 대해서 네. 정보를 좀 아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선거구를 놓고 옛날에는 게리맨더링을 했잖아요. 네. 자기들 막 지역지도 네, 맞아요. 붙이고 네. 막 저희도 일산에 4개 지역구 있으면 자기 유리한 동을 찢어가지고 이쪽 구에서 저쪽 넣고 있는데 지금은 그 선거구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네. 선거제도 게리맨더링을 하고 있어요. 양당의 그 이해관계에서 거기다 심지어 정의당까지 끼워서 제가 듣고 있는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중대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를 섞어서 하는데 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심상정 대표가 네. 고양시는 중대 선거구제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고향 갑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네. 국힘하고 민주당이 표가 늘 갈리면서 심상정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못 이길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시는 내가 당신들한테 동의해 줄 테니까 니들 원하는 거 하고 고양시는 이 중대 선거구제로 4명을 한꺼번에 100만 원 놓고 뽑으면 심상정이 4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죠. 네. 예, 그렇게 지금 또 딜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예. 어떻게 근데 경기도에 수많은 시가 있는데 고양시만 그렇답니까? 고양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찍을 거예요. 아, 그 수원이 맞네요. 그게 이해관계 정치는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면 뭐든지 해요. 시범 지역이라고 시범 해가지고 지역이라고? 예, 예. 만약에 도저히 타협이 야. 안 되면은 일단은 심상정 지역구 하나만큼은 무조건 찍어준다. 예. 이게 이제 뭐 암묵적으로 밀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돼.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가만 있겠어요? 아니 그건 뭐 그런 그렇게 위대한 하는 게? 시도하면 정의당 캐릭터하고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정의당 안에서 기득권 강화로 기득권 하나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차례 뭐 소선거구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비례성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등가성도 높이고 등등등 사표 방지 등등 하면 사실은 중대선거구 예전에 해봤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총론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으나 현재 양당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못 놓고 그리고 또 우리 변 대표 얘기하셨듯이 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코앞에 망하게 생겼는데 중대선거구에서 어쨌든 유탄 막아보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의 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정의당 과연 그 정도 무리한 탐욕을 할까는 몰랐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엉망진창이죠. 제대로 된 선거구 개편이 안 되는 여기서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른바 민주당에서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네. 뭐 조홍천이라든지 뭐 박용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선거구제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야당의 대표 리더로서 정권을 심판하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소선구제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꾸자. 이걸 정리하면 게임 끝나는데 그럼 수박들을 이탈해버리면은 체포동의가 한번 넘어오면 가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수박들의 협박에 의해서 결국에는 민주당도 전체가 다 대선구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민주당 때문에 발제를 들어간 사람이 네. 이탄희 의원인데 네.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진정성 있어 보이더라고. 아, 이 사람 국회를 지켜보니까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놈 싫어서 이놈 찍어서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설득력이 있더라고, 이탄희 얘기하는 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지금도 사실 그거예요. 저는 윤석열 심판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민주당의 현 상황을 볼 때는 그냥 맡겼을 때 소선거구제로 민주당의 윤석열을 심판할 의지나 능력이 안 돼. 그럼 흩어서 심판하는 게 낫겠다. 차 선택은 지금 그게 낫겠다 생각할 정도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4월 중에 또는 늦어도 5월 5월 중순에 결정 내리겠다는 건데.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아까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 그러면 대선거제 다 해주고 비례 늘려줄게. 이걸로 윗대가리들 몇 명, 국회의장하고 대통령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 셋이 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대체로 수용 가능하니까 이제 표결 붙이자 그러면 오히려 다수가 동의해서 다수가 선거법 다 동의 되는 거죠.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쪽 거고. 여당은 100%고. 근데 이 와중에 김기현은 수 줄인다고 했잖아요. 30명. 그렇지. 30명 줄인다고. 맞아. 그 와중에. 그러면 자기가 자기부터 불출마 선언하고 얘기해야지. 국회의원 수 줄이려면 자기부터 줄이던지. 국회의원 수 늘릴 겁니다. 장담하는데 늘릴 거예요. 이게 거래 치다 보면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인터뷰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도 김기현 그 국힘 대표가 왜 30석을 줄이자고 했냐, 포퓰리즘 아니냐. 그래서 내가 포퓰리즘 맞다. 정치인은 어느 정도 포퓰리즘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김기현 대표도 이게 안 될 것도 알고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도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 불신이 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제 도를 한계를 넘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 7, 80년대 민주화에 대한 열망보다 네. 사실 이 후진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정치화 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더 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가급적인 국회의원 숫자 다 줄이자. 돈 주지 마라. 차라리 국회의원 다 없애고 AI로 해가지고 통계 돌려가지고 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네. 말씀까지 들어보면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거의 이제 극단적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에너지를 일단 이제 받아낼 수가 없다.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변 대표나 우리 저 좌우중도 합작 지금 집회 나가신 우리 임 부대변인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그 외부의 활동들 있잖아요. 네. 좌우중도 합작, 네. 윤석열 퇴진. 네.
이런 쪽이 에너지를 모아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가 좀 적극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은 저희 보수 쪽에서는 이미 최대집 회장이 자유보수당 창당 추진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윤석열을 사전에 이제 총선 전에 끌어내린다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수는 엄청난 분화가 벌어질 거고 그걸 우리가 새 보수당을 만들겠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쪽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저건 지금 사실상 지금 정당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거기는 정당을 안 만들어도 그냥 박근혜 이름만 가지고도 그냥 네트워크가 짜여지니까 최소한 보수는 여기서 만들고 있고 저 유승민 쪽 같은 경우 지금 분명히 노리고 있거든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 이쪽은 나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글쎄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 불만, 국민들의 불만은 왜 윤석열의 폭정을 저렇게 못 막고 지들 그냥 몸이나 사리면서 뺐지만 노리고 있냐 이 불만이기 때문에 강력한 야당을 노선으로 가지고 가는 이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 촛불 신당 나올 만하죠. 네, 충분히 나올 만하죠. 실제로 지금 뭐 촛불 행동 쪽에서 뭐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세력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네. 민주당이랑 완전 상관없고 촛불 집회와는 완전 별도로 이제 그게 촛불 집회가 사실상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아서 만든 거니까 그 중에 몇몇은 시도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근데 민주당이 뭐 지금 긴장하지 않으면 예. 민주당에서 분화할 일은 없을 거고 민주당 내에서 네. 뭔가 그 분화될 것 같진 않고 그냥 다른 쪽에서 그리고 촛불 행동 쪽에 있는 몇몇 분들이 만드는 거 정도. 그리고 예전에 2020년 총선 때도 민주당 왜 이렇게 안 싸우냐 해서 그 당시 만든 게 열린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혜원 그때 의원이랑 그래서 쭉 뭐 김의겸 의원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합쳐졌기 때문에 네. 그 당도 다시 또 이렇게 분리될 일은 저희는 없을 그렇지. 것 같다.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150만 표를 받았어요. 네. 네. 그 당시에. 비례해가지고. 그거는 저 개혁 정당을 표방했지만 네, 네. 결과적으로는 위성 정당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돼버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촛불 이제 좌우합작인데 그 저도 이 방송 나갈 시점쯤 되면 이제 저도 이제 강제 구인돼 가지고 거기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좌우중도 합작에 대한 환영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뭐 반윤 친박도 있고 뭐 여러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하고 또 민주당 성향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여러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 공동의 전선으로서 연대할 수는 있으나 이게 정당체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념적 성향이 너무나 많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민주당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약간 그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결과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뛰쳐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냐. 아니 근데 이게 네. 만약에 보이거든요. 대선구제가 되면요, 이거는 뭉치면 안 돼요.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유리해요. 네. 정당의 선행위가 뛰어나는 게 훨씬 유리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선거구제 했던 게 그치, 제도 85년도에 같은 이 선거 때 저 민정당이 민한당이라는 위성정당 만들어버렸거든요. 네, 맞아요. 둘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구제 된다는 전제면요, 촛불 특혜 같이 만들면 안 돼요.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가능하지. 보수도 한 2개 정도 더 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이제 보수는 확실히 정당을 만들 뿐들 그렇지. 저는 이제 변희재 대표한테 오늘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죠. 어쨌든 만들 가능성이 있다. 최대집 지금 그 회장 같은 경우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제가 다른 좀 개혁 보수 진영 쪽에서도 신당 준비를 한다 또는 신당이 많이 만들어지면 난 뛰어들어갈 것이다. 이제 국힘 쪽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그 응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든 저렇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리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개혁 보수를 외치면서 뭔가 신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확실하게 신당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으로 지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정당이 안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쏠려서 표가 오히려 중도 표심이 대거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야지만 더 표를 흡수할 수가 있고, 예. 한 곳에 뭉쳐있으면 손해보는 제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85년도에 뭐 시민당 돌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대선거구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85년도도 전두환 정권이 심판을 피해가려고 중선구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심판을 피해갔는데 이 중대선거구제는 새로운 세력을 진입하기 유리한 제도니까 시민당 돌풍이 벌어져서 결국 심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선구제의 이 시작은 윤석열의 꼼수예요. 총선 심판을 피해가겠다는 건데 아마도 이 85년도처럼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윤석열을 더 크게 심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총선 전에 심판 받지 않을까요? 근데 영원이긴 하죠. 만약에 김준표 영원히. 의장 말대로요, 네. 5월 중순에 대선거구제가 확정돼 버리잖아요. 네. 그때부터 분화가 시작돼 버려요. 그때부터 새로 들어오고 네. 그래서 총선전에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제 보수가 분화를 하냐면 진보는 그 이념의 스펙트럼이
현재의 국민의힘보다는 좁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절충이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현재의 경우 의석수도 적지만 그 TK 의원들하고 우리같이 맨날 저기 뭐 12년 동안 한 번도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수도권 지역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제가 왜 앞장서서 이렇게 당내에서 싸우냐면 제가 649 TK고 제가 뭐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고 어떻게 보면 이 국힘에 가장 원하는 이준석이 말한 대로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던데 국민의힘의 주류 중에 주류다. 그렇지. 가장 우리 당의 그 대주주들이 좋아할 스펙을 다 갖고 있는데 네. 맨날 수도권에서 그 바른 정치하겠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노무현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우파에 노무현 돼버렸는데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공천 서류에도 그거 써가던데 했더니만 당연히 공천 탈락시키죠. 우파의 노무현 없었어요? 우파의 노무현, 보수의 양심. 우파의 노무현은 이게 우파가 아닌 거지. 진짜 우파는 우파의 노무현 내가 쓸 수가 없어. 우파의 김대중, 우파의 노무현 절대 못 써. 그게 뭐라냐면 공천 집사위원들이 우파 당신이 보수의 양심이면 그럼 우린 비양심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이랬는데 그렇지. 차마 그 얘기는 못했고 근데 어쨌든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의석수를 수도권에서 따로 이렇게 얻을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준다면 수도권은 따로 당을 만드는 게 맞다. 근데 오히려 우파의 노무현보다는 차라리 40대 청년 김영삼이 다시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김영삼 왜 YS 이렇게 기회와 정치. 보수에서 김영삼 거 완전 적으로 규정돼.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애매하다. 아니, 뭐야, 그럼 도대체. 민주화 운동을 그러면 했기 때문에 이제 변희재 그렇지. 대표 정도의 급이 예. 중요 공중파에 나가서 조대원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 정도 영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뭐 저 우파의 40대 기술원을 주창할 그렇죠. 김영삼과 같은 정치인이 그렇죠.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아, 뭐 김영삼- 김영삼 회생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지금은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 네. 가장 이 힘이 세니까 우파의 노무현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40대세요? 50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 보고 제가 형이죠, 제가. 아. 저도 50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영남을 기반으로 지역주의 정치에 의존을 했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그리고 과거에 학생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당의 개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1등 공신을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변 대표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YS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약간 빨갱이 쪽 아니야? 너무 민주화 쪽으로 많이 간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는 이상은 스펙트럼 자체가 결국 통합과 합과 협력을 통해서 당의 색깔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YS를 배제하면은 국힘에는 더욱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YS가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호랑이를 안 잡고 자기가 그냥 호랑이 된 건데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그 몇 차례 계기 중에 보수가 좀 변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YS 때도 그냥 기계적 결합에 그치고 단발 이벤트로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에서 YS다 했을 때는 표가 오히려 안 나온다 이 얘기가 근데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정통 보수시각을 봤을 때 보수가 무너진 결정적인 얘기는 3당 합당 때문에 네. 엉망이 된 거야, 엉망이. 이거를 무슨 이념 노선을 승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집권 연장하려고 그냥 막 갖다 해버렸기 때문에 보수도 무너졌고 진보 좌쪽은 극자가 돼버리는 이 김원사 쪽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그걸 채워넣은 게 586 운동권 세력이 돼버렸거든요. 양쪽을 다 망친 게 3당 합당이고 그것만큼 또 망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쪽에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가 3당 합당 때부터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누구라도 데려오겠다는 이 기회주의 발상 때문에 보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김영삼을 내셨어요. 이 3당 합당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를 못 찾아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윤석열 데려다 놓고 대통령 시킨 거. 그것도 비슷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네, 없으면은 네. 내부에서 최선을 뽑아서 지면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 끌어다대가지고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보수 진보 정당은 이제 어떤 거예요? 그 정상적인 민주당의 모습, 정상적인 국민의힘의 모습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보면. 저는 좀 보수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길 수 있으면 다 데려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 이념이 넓어진 게 아니라 뒤죽박죽됐거든요. 네. 좀 원칙적으로 정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정돈해가지고 좀 스펙트럼을 좁힐 필요가 있다. 스펙트럼이 좁다고 지지가 낮은 게 아니에요. 좁은 스펙트럼을 널리 알려서 설득해서 지지 넓히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강훈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이제
행동한 사람 당연히 배제시켜야 아니죠. 저는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정반대로. 저는 정광훈 쫓아내면 저는 정광훈이 잡아올 겁니다. 그 세력들이 오히려 저는 더 활용 가치가 없다고 보고. 정광훈 세력이요? 정광훈 원래 대세력이었거든, 정광훈 세력. 태극기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보는 사람이 유승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하출애 회장은 이쪽에 태극기 올드를 묶어서 발전시킬 생각하는 거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쪽 배제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둘 다 이제 보수를 주장하는데 정통 보수. 사실은 변희재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조대원이 저 용기도 없고 맨날 변 대표가 얘기하면 과감하게 지르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둘 차이를 얘기하자면 저는 제도권 안에 있는 보수고 이 변희재 대표는 비제도권, 제도권 밖에 있는 보수라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 현 체제에서 가장 그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장 하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얘기했을 때 그런 세력은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끊고 태극기 부대를 끊고 가야 되듯이. 근데 태극기 부대는 사실 따져보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좀 이렇게 주장이 강했지만 그 충정의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광훈 목사 세력은 좀 달라요.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끊고 가는데 어쨌든 그것도 흡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변 대표는. 그러니까 조금 당을 하면 예를 들면 다당제가 되면 변 대표하고 저하고 같은 당을 할 수는 없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힘당은 정광훈을 컨트롤 못해. 저는 정광훈을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얘기야. 해보니까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전에 정치권이 용팔이도 있고 정치 깡패용에 쓰고 버리고 뭐 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보면 정광훈 목사 세력을 이제 손절하고 싶잖아. 사실 덕 많이 받지만 차마 그 말을 못 하겠고 손절은 하고 싶고 계속 그 고민하다가 지금 스탠스가 꼬인 이런 상황인데,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 난 원래 그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포용 가능하고 내가 지금 지도 편달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거고, 정치 리더의 이쪽은 이제 도저히 덕목은요, 못한다는 거지. 이 계몽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범세력에다가 가르치고 이러면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지 쓰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정치 리더. 근데 저희들은 쓰다 버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약간 이거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괜히 홍준표를 상임고문 때리면서 그냥 쓰리 쿠션으로 그냥 괜히 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이제 집안에 서랍에 넣어놓고 물건을 버리자니 아까 뭔가 쓸 것 같기도 하고 두자니 집안에 불안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야. 괜히 홍준표 상임고문이라는 직을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좋은 세상 오면 변희재 대표하고 제일 거리가 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보면 좀 제도 보수시면 우리 조 육사님께서 사실 또 육사 출신이고 군대도 뭐 어딘가 잘 모르겠고 카투사. 가추사 나만 맞아. 미국 사람.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변 대표 같은 경우 약간 혁명 보수잖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 저건 리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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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컨서브티브. 혁명 보수는 상당히 나중에 우리하고 많이 멀어질 수 있어. 이건 좀 대화가 될 것 같아. 보수는 혁명하면 그 단어가 안 맞아서. 혁명 안 맞고. 그래서 좀 보수를 뗄까? 지금 전하철 회장이 생각하는 정치 보수주의는 점진적 개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어엎어버리겠다는 가지고 보수가 안 맞아. 뭐로 해야 될까요? 진짜? 아니 근데 저녁마다 우리끼리 만나서 술 근데 먹고 맨날 우리는 만나잖아. 이게 뭐지? 이 조합은 도대체? 그래서 반 윤석열인가? 아니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려야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기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마지막에 그려놓고 있는 그림은 실제 좀 많이 다르다, 그죠? 좀 야, 다를 그런데 거죠. 우리 우정은 계속 유지하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좌우 중도 보수 맨날 집회 하잖아요. 같이 모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변 대표랑 한 두세 번씩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시잖아. 네, 근데 저희가 나중에 정말 윤석열을 퇴진됐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인간적인 관계는 잘 지내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 인류가 발전해 왔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뭔가가 공통분모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내가 집권했다고 사화 일으키고 뭐 이쪽 엔딩 치고 이렇게는 안 할 거지. 아니 이게 나중에 그래 야만의 정치 끝났지. 어차피 공통의 미션 있는 게 법원하고 검찰 개혁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개혁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한국 사회 최대 권력화돼 있고 제일 썩어 빠졌거든요. 그게 윤석열 정권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것대로 쓰는데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줘서 변희재 대표가 하고 있는 지향에 대한 선택, 또 임세현 부대변인이 하고 있는 지향에 대한 선택, 우리 조대원 육사님이 하고 계시는 또 선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골고루 섞이면 그 뭐 타협과 협상과 협치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아름답네요. 깊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 마지막에 그려놓고 있는 그림은 좀 다르구나 이런 다를 수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네. 아니,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데도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끔 이제 우리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서로 정치인들이 민주당 그러면 막 벌레 보듯이 혐오하고 네. 민주당도 우리 보면 토착외국 이러고 이럴 때마다 제가 늘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패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 그 상대당인 같은 정치권에 있는 그 상대 진영에 있는 당 사람도 포획 못하면서 당신들 맨날 우리 국민을 그 당시에 몇백만을 힘들게 하고 한국전쟁 때 끊임없이 공비 보내고 있던 북한하고는 대화하겠다고 하냐? 그건 못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일본하고 대화해서 화해하자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것도 국민이 정해준 거대 다수 야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벌써 저기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고 맞습니다. 들어보고 거부권이 올라오면 그걸 내 속은 쓰리고 나는 반대하지만 국민이 만들어준 시스템이니까 그걸 갖다 인정하고 네. 한 대 맞고 다음에 우리가 또 노력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다수당을 만들어서 네.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족족이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하니까 이건 뭐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른 소리를 딱 들어보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정치권이 그걸 못하죠? 결국은 자기 욕심, 사심.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이런 얘기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내 목표는 정치의 목표는 옛날엔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바른 얘기를 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도 죽지 않는다는 모습을 버틸 수 있다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내 목표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내 꿈을 못 이루면 그걸 보고 후배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바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당내에서 그때 태극기부터 3,000명 앞에서 죽인다고 암살 위협까지 있는 상황에서 바른 말 했던 떨어져 버렸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이 많이 변하고 그 이후로 5.18 망은 못 하거든요. 네. 5.18 망은 했다. 그때 내한테 난리 났으니까. 근데 지금 하잖아요. 이게 이거 떨어지 말씀하신 중에 조대원 또 소주가 이게 떨어졌어.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 우리 드라마나 뭐 예능도 많이 보지만 스픽스가 시스템 굉장하네요. 이 동시에 이게 떨어져 아니, CG로도 이렇게 떨어졌어. 못해. 지난번에 남영희 정확해. 위원장이 막 발언을 예. 막 세게 하는데 갑자기 남영희가 뚝 떨어지는 거야. 봤어요. 저도 그 다음에 개환말이도 막 얘기를 하는데 개환말이가 뚝 떨어지고. 야 이게 저도 제가 초반에 제가 제 얘기 막 하고 근데 제게 뚝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굉장히 김세현 같이 좀. 네. 뭔가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시스템적이야. 갑자기 섭외를 받고 네. 네. 방송 컨셉이 어떠냐, 어떤 네. 내용을 해야 되냐 싶어서 그 120회를 밤새워서 빠른 스피드로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선글라스를 갖고 왔냐면 네. 딱 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패널을 넘어가지고 이분 아예 자기가 코너를 하나 맡아서 네. 하대요. 아. 그래서 야 나도 선글라스. 저 사람만큼 저게 내 롤 모델이다. 야. 내가 여기서 스피커에서 꼭 코너를 하나 맡아서 변희재를 능가하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와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겠다. 와. 정 대표 출연에. 때문에 나왔지만 예. 네. 첫 출연에 뭐가 이런 제일 거. 재밌었나요? 120회 돌려고 예. 했을 때? 그래도 뭐 제가 변희재 대표 언덕을 많이 봤으니까 변 대표 나오는 게 제일 재밌더라. 맞아요. Ben 대표님 나랑 제일 재밌어요. 괜히 질문했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Ben 아니. 대표님이랑 나왔어. 아니 지금 정답 던져줬는데 오답을 하시니까. 아니. 아니 아, 이제 그리고 표정이 그- 좀 굳어졌어 지금. 저 라이방 끼신 분은요. 예. 원래 이 집하고 좀 측근이에요. 그래요? 라이방 하나 낀다고 라이방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 이제 마키아벨리도 아마 섭외를 할 거예요. 예, 네, 박준영 교수가 이제 예. 마키아벨리가 이제 개인의 생각 표현하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렇지, 깊이 일대일로 있게 하는 얘기하고. 그 네네. 요즘에 더 떴고 마키아벨리가 박재집거리보다. 아, 근데 변희 대표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PD가 꼼짝을 못해요. 추천하니까. 아니 이제 추천해서 평가할 때 네. 좋은 평가가 나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추천을 하지. 저하고 친하다고 그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이제 시청자들이 아마 이제 오늘 방송 나가는 게 최소 8만 회에서 많으면 한 10만 회가 넘을 10만 거예요. 회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조대원 우리 육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실 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 소신을 밝혀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네.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윤석열 정부가 계속 헛발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꿀이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이른바 이제 이정근발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뭐 돈잔치 전당대회 뭐 이른바 김기현 뭐 전당대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또 영향력이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조금 굉장히 이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이 뭐 영향력이 얼마나 어쩔까요? 뭐 잠깐 지나갈까요? 어떡할까요? 아니, 이제 검찰이 하나씩 뽑고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 뭐 뽑고 있고 검찰은 뭐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분명한데 네. 뭐 그 목적 가진 그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고 평가하기 전에 이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저는 시각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돈을 주기는 줬다고 한 사람은 나왔고 받은 사람은 나는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폰 안에 휴대폰 저장돼 녹취가 다 돼 있죠. 그 녹취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진실을 밝히는 데서 우리가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데 전당대회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돈봉투 돌리는 것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은 좀 들더라요.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가 그때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당 차원에서 진상을 빨리 밝혀서 숨기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있다고 하고 한 10명이 더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찌라시로 받은 글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보긴 했는데 뭐 호남에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뭐 인천에도 있고 다양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또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그 해야 되냐. 이전에 실제로 네.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전에 그때는 있었죠. 이제 바퀴 때. 그때 네, 이제 네. 김무성 뭐 서청 이렇게 붙었을 때가 한 번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엄청 치열했거든요. 뭐 누군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진짜 봉투에 뭐 100만원씩 넣어 다 돌렸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선거운동 하라고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인사치레로 전당대회 출마자는 현역 의원들한테 이렇게 관례로 돌렸다. 근데 누가 돌렸다고 내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근데 결국 그분이 뭐 이겼는지 졌는지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는데 전당대회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국회의원한테 관례적으로 했던 것은 있었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가 네. 그래요. 원내대표 선거가 거의 이제 돈을 돌려요? 인사용으로 그러니까 관례죠. 그래서 알면서 넘어가는데 지금 이 사건도 이게 만약에 위증교사가 아니면 이정근에 요 300 정도 대충 평균적 액수가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뛰는 사람들에게 이제 활동비로 주는 정도.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요, 그거 그냥 시인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맞다 그러면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제 걸리고 보니까 유범인의 사과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지금 나서서 봐라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쌍욕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 받아 먹은 거는 훨씬 더 많을 거고 왜냐하면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이어서 전당대회나 원내대표 선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얘기 듣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관여청을 좀 더 뛰어넘는 실제로 현장 정치 하시는 분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고 있고 그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내대표 경선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술밥 먹으면서 국회의원끼리 이리 저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축의금 낼 때 5만 원, 10만 원 뭐 대충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일정하게 통용되고 있는 그것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일단 진짜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테지만 저는 민주당의 이런 제도에 대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의원 제도가 있어요. 그 대의원은 지역위원장, 이른바 거의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이거든요. 그럼 현역 의원이 지정합니다. 그 권리 당원 중에 너 대의원, 지역 대의원에 뭐 중앙 대의원에 그래서 한 몇십 명씩 있어요. 근데 이게 표가 등가성이 다릅니다. 등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의원 한 표가 그냥 권리 당원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120표였대요. 차이 많았죠. 엄청나게 차이 났어요. 그나마 좀 줄여놓은 건데 그래도 여전히 80 지금 8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그러니까 권리 당원 80명이 이 대의원 한 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의원이 오다를 주면 또 다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위원장이 대의원한테
자기가 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대표로 이렇게 이 사람을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적인 문제로 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진상 규명하면서도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대표됨으로 인해서 맞아요. 사실 개딸 문제도 나오잖아요. 왜냐면 권리당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100표에 한 표고 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돼서 바꾸기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게 중요한 것 같고 검찰은 사실 꽃감 뺀 거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 계속 리스크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네. 그러면 그 개항이 붙여줬으니까 송영길 들어볼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의도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치권에서 선거운동 하시니까 바쁘시죠. 지금 박빙이니까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일반적인 축의금 정도 선에 이 정도 활동비는 필요하시겠죠 하고 나눠쓸 개연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하고 빨리빨리 털고 가야지 이걸 계속해서 뭐 쩐당 소리 듣고 쩐당대 소리 듣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하고 비교하면 일단 캐파 자체가 일단 공 하나 더 붙어요. 거기는 늘 사실 그쪽에서 쩐당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이 잔돈이야. 그렇지만 이게 합법이 아닌 걸 알면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잘못이니 이런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솔선수범해서 바꿔나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나가야지. 이거 자꾸 숨기고 정치 탄압이다고만 뭉개다가는 곤란해지게 빠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약간 별건 수사 같은 게요. 이게 나온 출처가 어쨌든 이정근 씨의 휴대폰을 네.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거기 있는 통화 목록을 다 3만 건이가 다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시작은 이정근 씨가 어디 뭐 건설업자인가요? 네, 거기에 그렇죠. 돈 받은 그 혐의로 갔다가 휴대폰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별건 아닙니까? 별건이죠. 그죠? 별건이죠. 네. 이게 원래 윤석열 한동훈 수법이니까 이건 뭐 억울하면 직권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별건이 확실한데 네. 그것이 별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없다고 뭉개고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된다고. 그건 안 그러면 되죠. 민주당이 국민으로 신뢰를 못 받는다고. 그렇죠. 네. 별건인 것은 검찰은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게 분명하다. 그렇지. 네. 그리고 민주당 엮어 넣어서 이재명 이제 그 흔들지 대표 않겠다고. 이후에도 민주당 너가 다 그냥 불법 집단이고 뭐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것을 받아 안은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소홀히 한다거나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똑같은 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에서 견해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정책 생명을 걸고 이것은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줘야 한다. 이것을 민주당이 가지지 못하면 야당으로서 아니, 자기의 책무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예전에 선례가 있었잖아요. DJ 같은 경우 대선자금 받았다 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되는 건 알았지만 금액이 좀 되네 20억 뭐 맞네 그렇지만 대선 치르면 이러한데 본인이 사과하고 하니까 되면서 집권 또 했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탄압으로 뭉개기 해서는 안 되고 명백하게 얘기해서 이쪽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반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구나 실수는 했지만 라고 평가받으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재명 대표 건이랑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분리를 해서 당에서 처리를 해야 그렇게 하면 더 맞습니다. 말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네. 수사와 그거 완전 이거를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건데 네. 이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네. 진짜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맞습니다. 말려 들어갔어요. 나중에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당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할 거라고. 근데 갑자기 이 생각합니다. 대목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아무 얘기를 안 말씀 안 하시네? 하시는데 당협위원장 때 이런저런 것들을 그렇죠. 지금 오다가 내려오나요? 해보면 근데 여기 국힘은 대의원이 있나요? 국힘에는? 무슨 대의원? 대의원. 없앴죠. 대의원이 당원인데 없어요? 없앴죠. 책임당원. 폐지했죠. 다 당원이에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그 권리당 우리는 권리당원이 예, 하는데 예. 대의원이 없구나. 대의원 폐지했죠. 저는 이 이봐요, 문제에 이거-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네. 바라보면 네. 제가 정치권 19년 있는 동안 이런 문제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어요. 네. 그러면 늘 이 한쪽에서는 정권을 잡지 못한 쪽에서는 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정당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이제는 국민들한테 안 먹혀요. 그게 너무 오래됐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작은 허물이라도 나하고 국민과의 관계, 상대당이 아니라 네. 나하고 국민과 나한테 기대해주고 사랑해줬던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음에는 국민들이 화가 나지만 그 벌어진 일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이 도리어 저 당은 그래도 마지막 상식과 양심은 조금만 남은 당이구나 이래 보고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금방진 거.
그 다음에 뻔뻔한 거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느 당이 리스크 관리를 앞으로 총선까지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석수가 몇십 석은 왔다 갔다 할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거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런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몇십 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잘 그 진행하기를 뭐 저는 상대당으로서 네. 이렇게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유, 우리 민주당 우리 지도부께서 오늘 방송을 좀 잘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시간이 벌써 다 다 됐네요. 됐어요. 저희가 오늘 막 총선 얘기도 하고 당 얘기, 저희 당 민주당 얘기, 뭐 국힘의힘, 대양당 얘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느라 이제 시간 간 줄 몰랐는데 이제 토요일 5시입니다. 아니지 6시지? 네,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요즘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 확 끊어버렸나? 아 그래가지고 박근혜- 마지막에 마무리를 우리 박근혜? 임세현 부대변이 화끈하게 시민들 화끈하게? 주말과 휴일을 편하고 행복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네, 오늘 토요일 밤인데 저희가 이런저런 많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정치권 뉴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실 텐데 그냥 그런 마음에는 그냥 모이셔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벽에 욕이라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